국회에서는 조금 전인 10시부터 장관 후보자 4명 중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대상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박현우 기자가 지금 분위기를 정리해 줬는데 4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2분이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고 2분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어서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요. 우선 전해철 내정자의 경우는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방은 이제 전해철 의원은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본인이 실세라고 불리는 걸. 왜냐하면 19대부터 지금까지 소위 친노 핵심이라는 이유로 이분이 주요 당직에서도 계속 배제돼 왔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주요 공직에서 배제돼 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굳은 일만 해온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세라고 되어 있으니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맡아서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느냐 이런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야당일 때 저희도 그런 공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돌아보면 선거 관리를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가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관위의 중립성은 그건 뭐 박근혜 정부 때 야당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좀 직접적인 논란거리가 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그 분위기 중에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스갯소리부터 먼저 한마디 하고 넘어갈까요? 시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강한 군, 강한 직업군이 어디냐 하면은 1번이 정치인, 2번이 관료, 3번이 시민단체 출신, 4번이 교수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얘기가 참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인데 전해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인 출신이죠. 정치인 출신들은 실질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사청문회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그러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뒤에 소위 말하자면 백그라운드가 틀림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디펜스를 많이 해준다라는 그 이야기 되는 것이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뭐 권덕철 후보라든가 관료 출신이죠. 권덕철 후보라든가 전해철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인사청문회가 글쎄 뭐 쟁방은 있을지 몰라도 뭐 결정적으로 어떻게 낙마를 하겠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정서적인 문제가 크게 이제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 친여권 인사하고 또 삼철이라 일컬을 정도로 정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을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어떤 시기냐라는 것이죠. 행안부 장관이라 그러면은 방금 우리 최 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선관위가 선거 업무를 하고 또 공직자는 공직자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안 되죠. 그러나 행안부라는 그런 장관의 직책 자체가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단체장의 어떤 관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그런 입장인 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에 사실 경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구분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좀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방선거 자체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자체가 차기 대선의 분수령이라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부의 핵심적인 인사가 행안부의 장관으로 갔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권덕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또 보건부 차관 출신이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덕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만 좀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 때마다 공정한 선거 관리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실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문제 제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관권 선거를 할 거다라는 문제 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없는 거를 그냥 야당이니까 제기하는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선관위가 움직이거나 경찰이 움직이거나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는 일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 제기는 되지만 내용은 없는 문제 제기일 수밖에 없다. 그건 국민의식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뭐 오야다운 밑에서 각건을 맺지 말라는 그런 뭐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3.7이라 이끌 정도로 그런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관면조직이라든가 경찰 조직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부 수반에 들어가는데 야권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사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당연히 강력하게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정부가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꼭 굳이 이런 예민한 시기에 정부의 핵심 인사를 여기 행안부 장관의 요직에 장관으로 발탁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것은 굳이 오해할 소지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아주 일반적인 물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약간의 문제제긴 하더라도 낙마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인들은 1번이라서요? 소위 1번이기 때문에 여기에 백그라운드 세력이 충분히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평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온 것 같아서요. 권덕철 후보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덕성 검증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배우자 갭 투자 의혹 등도 있고 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민생과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에 인사청문회 방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능력 유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야권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민생과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계력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선적으로 지금 대두되는 것이 세종시의 아파트와 서울에 있는 도곡동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억 원의 정년세가 소위 말해서 절감을 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타당한 이유냐에 대한 부분 이것을 이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러한 도덕성 가지고 실질적으로 낭만까지 가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물음이 사실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인사원칙 5대 원칙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병력 뭐 등등 해서 5대 원칙 발표했는데 2017년도 집권 후에 여기에 성범죄까지 포함해서 7대 원칙 발표했지 않습니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이 장관 후보자들 그러니까 장관급들이 23명 그대로 다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뭐 문제가 있다 한들 뭐 여기에 대해서 낙마시키겠느냐. 결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 논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뭐 23명을 임명했는데 이번에만 굳이 따로 해서 여기서 낙마시키겠느냐. 낙마에 대한 부분은 국회 쪽에서 보고서 청문 채택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통령이 낙마시키겠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낙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낙마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23명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 23명 중에 5대 원칙에 들어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했거나 위장 전입을 했는데 투기 목적이거나 아니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그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5대 원칙, 7대 원칙은 사전에 걸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권덕철 후보자의 경우는 갭투기, 전 갭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갭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이 말씀 하시면 곤란하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주호영 대표만 하더라도 그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덕흠 의원은 지금 그 몇천억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확실하게 투기 의혹이 있다면 그건 사전 검증에서 걸러집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예를 들면 세금을
탈세했다 이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절세 의혹이 있다. 이 부분도 국회의원들 전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권덕철 후보자가 정말 투기를 했다면 저는 예. 뭐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투기한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한 방이 없는 토론회가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후보자는요, 그 변창흠 후보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후보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실언 논란, 막말 논란이 있고 최근에는 또 자녀의 미국 대학 진학 과정에서 뭐 허위 인턴 경력을 썼다, 뭐 아빠 찬스 썼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검증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좀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확산이 좀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인사청문회 사과는 했습니다. 네, 사과는 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국민적 정서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인사청문회 뭐 가장 약한 후보군이 교수군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민주당이 얼마 정도 디펜스를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보면은 뭐 총력전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소리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응집력이 발휘가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낙마가 될 사유가 분명히 나왔다.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왔다. 거기서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여론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낙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정부 여당이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당시의 상황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이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 방역, 부동산 등등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총괄하는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부도덕성의 문제가 크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변창흠 후보자가 어떻게 이제 돌파해 나갈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2016년도에 그 메트로 지하철 사건의 김군 네. 사건 이건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예. 예주화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했는 부분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뭐 미치다고 밥을 먹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와 민생에 힘든 서민들에게 감성을 정서를 굉장히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김모군의 지하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으로 하여금 어떤 입장을 취해내갈 것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관건하는 겁니다. 예. 결국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층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변창흠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는 아니죠. 예, 지금 권덕흠 후보자 전 예, 말씀하신 것 권덕흠 같은데. 후보자 그거는. 말씀을 섞은 것이. 예, 권덕철 후보자. 지금 정치적 이번에 상황 자체가 예. 정치적 상황이다. 섞은 그런 것이죠? 환경이 이번 있다라고 인사청문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변창흠 후보자가 뭐 코로나19 방역과 검증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네. 그리고 권덕철 후보자도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지금 K방역에 대해서 송두리째 부정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으나 그건 세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하루에 2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옵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유독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걸 K방역을 문제 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하고 야당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공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서에 안 맞죠. 특히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한 분들이나 뭐 학생운동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당에 많지 않습니까? 그 정서에 안 맞는 발언을 하셨죠. 근데 이건 정서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정서가 이 후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외국 대학 입학 과정에서 무슨 증명서를 인턴이란 이름을 붙였다 안 붙였다 이거는 사실 저는 조금 과한 지적이라고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과 대비해서도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죄가 된다면 그 외국 대학의 업무방해죄거든요. 또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분이 그런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분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높이 사서 내정한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인 측면, 그 거부감과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하게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대해서는 일단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네, 좀 뭐 긍정적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건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연 뭐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 왜 굳이 변창흠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까? 이 중차든 예민한 시기에 예. 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비난 여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데 변창흠 후보자를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정책의 유연성은 상당히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민간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역세권의 어떤 과밀 지역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반대적 입장에서보다도 뭐 용적률을 완화시키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책에 대한 탄력성과 유연성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예.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어진 환경이 본인의 운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김군에 대한 사망에 대한 그 노동계층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서민의 정서를 자극시킬 수 있는 비판 예. 여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 또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불거진 상황에서 여기에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예. 또 하나의 어떤 쟁점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저희가 후보자 검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서울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연대 방식을 두고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 연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자체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전 의원에게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용납되지가 않죠. 예. 왜냐 그러면 첫 번째로 중도 지지세가 상당히 허비될 수 있는 영향이 약화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헤게모니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차기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대권 가도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일종의 야권 단일화 후보를 갈 수 있는 경선의 방법이 어떤 것이 적합하냐에 대한 논란이고 예, 예. 그다음에 안철수 전 의원도 직접 얘기했습니다마는 범야권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왜 대선을 포기한다고 말하고 시장으로 나왔을까요? 아직 젊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나이도 많으시고 예. 그러니까 정치의 시기가 좀 길어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개인적인 동기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우선 안철수 대표의 오늘 이 발언들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활로를 모색해도 제3지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정치적 몸집을 부풀리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는 예.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대표와 그 세력이 다 모여서 제3지대에 뭔가를 만들어보는 구상도 하고 있어요. 저런 예. 것은 뭐 정치인이 자기의 그 입지도 높이고 몸집을 부풀리는 한 과정이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